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은 단지 돈을 위해 앞치마를 두릅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장사를 하려고 할까요? 오늘은 조금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며 장사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내 몸 편하자고 시작한 장사는 패망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장사는 직장보다 더 처절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주먹구구식 장사를 넘어 나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진짜 장사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장사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객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픈과 마감,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성실함이 손님과의 신뢰를 쌓고 평소의 습관에서 배어나오는 위생관리가 매장의 격을 결정합니다. 맛을 감별하는 감각은 탁월하지 않아도 기본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할 것은 사람을 향한 진심입니다. 밝은 미소로 환대하고 처음 온 손님에게 원두의 철학을 설명하며 취향을 묻고 다음 방문 때 그 음료를 기억해 주는 것. 이런 디테일이 결합할 때 손님은 비로소 이 집은 다르다며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왜 카페를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커피 시장의 거센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꿈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장사가 조금 잘 될 때 찾아오는 교만함은 내면을 돌아보는 성찰로 다스리고 장사가 힘들어 지칠 때는 꿈을 향해 나아갈 에너지를 얻습니다. 좁은 시각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가를 질문하십시오. 인간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장사를 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그 주위에 따르는 이웃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지조자 부득, 행지자 부득이라 하여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치를 남기고 보람을 느끼는 삶은 바로 장사를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덕을 쌓는 과정으로 즐기는 경지입니다. 내 마음을 얻기 위해 매일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장의 매장에는 공장님의 말씀처럼 좋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상인을 넘어 가치 있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 오늘 이것을 실행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매출 장부 대신 나의 내면과 대화하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몇 명의 영혼을 치유했는가 물어보십시오. 근심은 접어두고 오늘 만나는 단 한 분의 손님에게 내 인생을 다하듯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매일 반성과 성찰을 통해 큰 사업도 담아낼 수 있는 인품의 그릇을 만드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는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세상에 남기는 기록입니다.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으십시오. 항상 감사하고 손님 한 분에게 진심을 다할 때 장사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깊은 내면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선명해질 때 당신의 매장은 비로소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9지편 2. 9개 지세의 작전법 2. 사기의 관건은 의지력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얻으면 이익이고 상대가 얻어도 이익인 지역이 쟁지이다. 쟁지에서는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3. 쟁지 한자나 중국어에 익숙한 독자라면 쟁지라는 용어가 그리 낯설지 않다. 이런저런 고전이나 문헌에서 다음 구절을 많이 접했을 것이다. 병가 필쟁지지 무릇 전술가라면 반드시 차지하려고 다투는 지역이라는 뜻이니 그 지역이 곧 쟁지이다. 손자병법의 설명은 더욱 확실하다. 내가 얻으면 이익이고 상대가 얻어도 이익인 지역이 쟁지이다. 누구든 먼저 차지한 측이 유리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소수로 다수를 이길 수 있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이 지세를 먼저 확보하기만 하면 적은 병력으로 대군을 이길 수 있고 약한 군대로도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만일 상대가 그런 지세를 먼저 점검했다면 공격해봐야 좋은 결과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섣불리 강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이는 목을 조르고 급소를 지키는 곳이다. 먼저 차지하는 자가 이긴다. 이를 쟁지라 한다. 두목은 남북조 시대의 사례를 들었다. 비수지전이 발발하기 전이다. 전진의 황제 부견은 장군 여광을 보내 서역을 정벌하도록 명했다. 여광은 서역을 평정하고 엄청난 재화를 전리품으로 챙겨 귀국길에 올랐다. 이쯤하여 부견은 비수비전에 대패했다. 부견이 쓰러지자 전진 정권 아래에서 병권을 쥐고 있던 도처의 장군들이 각자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여광의 군대가 지금의 신강성 안서 서남방의 의화에 도착했을 때 전진의 양주자사 양이가 관할구역의 도로를 차단하고 여광의 진입을 막으려 했다. 당시 고창태수 양안이 양이에게 건의했다. 여광은 서역을 최근 평정하여 병력이 강성하고 사기가 왕성합니다. 중원에 병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틀림없이 다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하서 지역은 사방이 2만리이고 병력이 10만이니 충분히 독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광이 사막지역에 들어온다면 그 기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고우산의 계곡 입구는 험준한 지형의 요지이므로 먼저 지키고 물을 뺐으면 그들은 궁하고 목이 타는지라 우리는 앉아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우산이 멀다면 이호관에서도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역은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곳이 있으니 이것이 관건입니다. 위 두 군대 군사 요충지를 넘어오면 비록 장량이 책략을 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는 듣지 않았다. 양안이 건의한 내용이 곧 쟁지를 선점하라는 것이다. 고우산 계곡과 이옥과는 여광을 막을 수 있는 쟁지였던 것이다. 여광은 첩보를 통해 양안의 계략을 듣고 무척 긴장했다. 그런데 휘하 두진이 진언했다. 양이는 고상하고 우아함을 넘치지만 인기응변은 부족하니 양안의 건의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급속 행군만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이가 양안의 계략을 듣는다면 제가 목을 바치겠습니다. 양이는 위 두 관문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여 5만 병력을 주전으로 파견하여 여광의 진입을 차단했다. 여광의 대군이 거침없이 돌파하자 고창태수 양안이 먼저 투항했다. 도낭태수 진창도 따라서 투항했다. 여광은 결국 양이를 잡아 죽이고 후량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므로 어느 진영이건 똑똑한 사람은 있다. 다만 리더가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한신이 조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 강무군 이자건은 진여에게 정영의 입구를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진여는 듣지 않았다. 한신이 진여를 죽이고 이자거를 생포한 뒤 뭐라고 말했는가? 진여가 선생의 말씀을 들었다면
제가 여기에 올 수 없었다고 했다. 양안도 마찬가지다. 상관이던 양이가 말을 듣지 않자 대선은 이미 여광에게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가장 먼저 투항한 것이다. 오나라 왕이 손무에게 물었다. 적이 만일 먼저 도착하면 요지를 점거하고 유리한 지세의 의지에 정예병력으로 아군을 공격하거나 요지를 지키면서 아군의 기습에 대비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손무가 대답했다. 쟁지의 원칙은 선점하는 자에게 유리합니다. 적이 쟁지를 차지했으니 신중해야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도망가는 척하면서 군기를 높이 들고 북을 쳐대며 적이 아끼는 지역으로 질주하여 공격합니다. 질주할 때 나뭇가지를 끌면서 먼지를 일으켜 적의 이목을 현혹시키십시오. 이어서 아군의 정예병력을 나누어 도처에 매복시킵니다. 적이 틀림없이 출동하여 구원할 텐데 적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아군이 주고 적이 포기하는 지역이 생기면 아군이 점령하는 것이 쟁지를 다투는 법칙입니다. 만일 아군이 먼저 쟁지를 점거했는데 적이 위와 같은 전략을 쓰면 아군의 정예병력을 뽑아 그곳을 굳게 지키고 가볍게 무장한 병력을 내보내 추격하면서 험한 요지에 복병을 배치합니다. 적이 고개를 돌리고 반격을 개시하면 복병이 양쪽에서 일어나 공격하니 필히 완승할 것입니다. 손무는 정반양면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적이 쟁지를 선점하면 아군은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단 병력을 이끌고 철수하라는 것인데 깃발을 높이 세우고 북을 크게 치면서 전거와 마차 뒤쪽에는 나뭇가지를 매달아 먼지를 자욱하게 날리라고 했다. 대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막을 치고는 병력을 몰래 빼내서 취기소에, 즉 적이 아끼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 공격하라고 했다. 적이 놀라서 출동하지 않겠는가? 적을 끌어내려는 것인데 그때 적은 쟁지를 벗어나게 된다. 아군은 사전에 매복하고 있다가 적이 쟁지를 벗어날 때 얼른 그 쟁지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쟁지를 다투는 법이다. 그 반대로 아군이 쟁지를 선점한 경우에 적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군을 공격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아군은 먼저 정예를 뽑아 쟁지를 단단히 지키도록 한다. 이어서 가볍게 무장한 병력을 내보내 추격하면서 도처에 매복하면 적이 되돌아와도 반격을 해도 아군의 복병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세민이 호래관에서 두건덕을 격파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수나라 말기 중국이 혼란에 빠지자 후골들이 각지에서 할거하며 정권을 노리고 있었다. 왕세충이 낙양에서 황제를 칭하며 국호를 정으로 정했다. 두건덕은 하북 지역에서 황제를 칭하며 국호를 하로 정했다. 이세민은 3만여 병력을 이끌고 왕세충의 낙양성을 포위했는데 쌍방은 8개월 동안 공방을 주고받았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왕세충이 왕강에게 저항했기에 쌍방은 모두 질칠대로 지친 상태였다. 이때 두건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왕세충을 지원하러 출발했다. 두건덕도 전쟁의 잔뼈가 굵은 후걸이었다. 그러니 이세민이 일단 철군하고 다시 기회를 엿본다 한들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세민이 여기에 물러나면 함락 직전의 낙양에 그간 공들인 시간과 물자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왕세충과 두건덕이 손을 잡으면 오히려 자신을 제압하러 올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방에 두 후보를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이세민은 호래관이 이번 전쟁의 쟁지임을 간파했다. 이세민은 이원길에게 낙양성을 계속 포위하라 명하고는 3,500의 기병을 이끌고 낮밤을 쉬지 않고 질주하여 호래관에 도착했다. 이세민이 당도했을 때 두건덕의 대군은 30리 앞까지 다가왔다. 호래관에 진입한 그 다음 날 이세민은 두건덕의 대군을 상대로 소규모 매복 전략을 구사하여 예봉을 꺾었다. 이세민은 5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출전하면서 진숙보와 정교금에게 매복하라 지시하고 본인과 위지경덕은 고작 4명의 기병과 함께 두건덕의 진지 앞으로 다가가 도전했다.
두건덕의 수천 기병이 뛰쳐나왔으나 이세민 일행은 거침없이 무찌르며 장군 2명까지 포로로 생포했다. 앞에서 산지와 경지를 해설할 때 언급했다시피 병사들의 사기는 심리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 두건덕의 10만 대군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는데 이세민의 3,500명 기병이 대적하려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그런데 이세민은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두건덕의 군대가 진용을 갖추기 전에 친히 말을 타고 적진으로 달려가 승리를 거둔 것이다. 아군의 사기가 올라가고 적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세민은 이런 식으로 두건덕과 소모전을 펼쳤다. 호래가는 병사 한 명이 지키면 1만 명의 적군을 막을 수 있는 쟁지였다. 이세민은 호래간에서 10만 대군을 1개월 동안 방어하면서 수시로 가벼운 차림의 무장병력을 내보내 두건덕의 진지를 여기저기 찔러댔다. 두건덕은 호래간을 돌파할 수 없었다. 이세민은 척후를 널리 보내 적의 식량 보급선을 파악하고 기회를 엿봐 1,000명의 기병을 파견하여 두건덕의 보급 차량을 덮쳐 양식과 건초를 모조리 탈취했다. 양식과 건초를 빼앗기자 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두건덕 병사들의 사기는 날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두건덕을 달포 괴롭히다가 이제 결전을 벌일 때가 왔다고 판단한 이세민은 슬그머니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세민의 군대가 말을 불어 방목할 텐데 그러면 기병이 탈 말이 없다는 정보였다. 두건덕은 첩보를 입수하고 그때를 기다려 전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결전을 벌일 생각이었다. 두건덕은 이른 아침부터 정렬을 정비했는데 정오가 될 때까지도 출전하지 못했다. 사병들은 허기진 데다 갈증까지 심하여 기진맥진했다. 이세민은 그때를 기다려 벼랑간 방목하던 전마를 모두 불러들였고 이어서 총공세에 나섰다. 3,500명의 기병이 일거에 10만 병력을 휘저으며 두건덕까지 생포해버린 것이다. 이세민은 두건덕을 죄수 호송차에 싣고 낙양석으로 향했다. 낙양에 도착하자 성문 아래로 다가와 왕세충을 불렀다. 너의 구원부대가 도착했다. 왕세충은 성 아래를 굽어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그는 성문을 열고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세민이 두건덕에게 물었다. 내가 왕세충을 토벌하는데 자네랑 무슨 상관인가? 불원천리 달려온 것은 무슨 뜻인가? 두건덕이 대답했다. 저를 잡으러 멀리 오실까봐 제가 알아서 찾아온 것입니다. 산지, 경지, 쟁지의 전술 전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시종일관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양측 병사들의 정신력은 전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병사의 정신력은 곧 의지력이고 의지력은 곧 사기이다. 전쟁에서도 아군의 사기는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기를 잃은 부대는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도 직원들의 사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이 자기 고집만 부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그냥 묵살하는 것도 의지력을 꺾는 것입니다. 인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하며 직원들의 의견도 잘 취합하여 반영할 때 회사의 믿음이 올라가며 의욕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대한다면 직원들은 보답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